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인사청문회 정국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건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가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 추경,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두 가지 중에 일자리 추경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대통령이 추가 경정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까요? 왜 국회까지 가서 이 시정연설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업률이 워낙 심각합니다. 4월 통계 정부에서 낸 걸 보면 4월 달에 실업률이 4.2%입니다. 17년 만에 최고치고요. 예. 청년 실업의 경우는 11.2%입니다.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3개월 연속 청년 실업이 120만 개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정말 우리 경제에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측면.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정부 때 50대 기업을 부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될 정도로 기업들을 완전히 억눌렀지 않습니까? 기업에 지금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국가재정법 89조 2항에서 대량 실업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업이 심각한 상태에서 최소한도 추경을 해야 된다. 사실은 일자리 추경이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빠르게 어쨌든 이런 부분을 회복해야 된다는 문 대통령의 절박성이 사상 최초로 추경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처음이거든요. 예.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그리고 일반 국회 와서 연설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267일 만에 실시하는 등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문 대통령이 이제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몸을 낮춰서 정말 협치의 틀들을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이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도와준다면 국정을 빠르게 정상화시켜서 성과를 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건데요. 예. 야당들이 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어떤 이 상황이 펼쳐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추경이라고 하면 이제 전년도 예산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돈을 더 쓸 일이 필요해서 만드는 게 추가 경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자리라는 거는 그 전년도에 생각을 못했다는 추경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그러니까 국가의 재난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정도의 그 4가지 사안인가요? 그 사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아예 명문화돼 있죠. 그래서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4가지에 해당될 만큼의 어떤 재난 상황이냐? 대통령 측에서는 일자리 문제는 재난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을 야당은 무조건 사실 첫 번째는 반대해야 되는 건 야당의 임무예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늘렸을 때 그 예산을 촘촘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야당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이제 국회 임무일 때.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11조 원을 투여해서 1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 일자리에 들어가는 나머지 소요 예산 그러니까 매해 들어가는 예산이 계속된다는 거죠. 11조는 당장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급여 플러스 국민연금이라든지 혹은 공무원이라는 일자리에 필요한 추가 예산들이 끊임없이 그것도 한 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 어떤 예산 일지인데 그것은 11조 원이 아니라 그거의 3배, 4배에 해당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11조 원만 생각한다면 그 추가 경정 예산이 나중에 돌아올 그런 국가적인 부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야당의 주장입니다. 예. 자, 간단하게 그러면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입장, 방금 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도 분명히 일리 있거든요.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그런 규정과 또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나 이 절박성에 처한 우리 정부의 향후의 업무, 특히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계획을 밝힌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조달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뭐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들 첫 번째는 일단 야당으로서는 존립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견제해야 되고 특히 새 정부에서 이해 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야당의 임무 첫 번째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정말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서 지금 국정에 출발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라서 겨우 지금 지탱이 되고 있을 뿐이고 내각도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어떻게 운용이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대통령이 그래서 스스로 몸을 낮추면서 야당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야당도 일정하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화답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뭐 개수 조정이라든가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좀 야당도 협력하고 또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의 임무가 아닌가. 아마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바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추경 연설은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야 지도부들을 또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추경에 대한 협조도 있겠지만 지금 인사청문회 특히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3명의 후보자 그 가운데서도 강경화 후보자 이른바 강경화 구하기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사실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한 설득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의 발목을 잡힌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을 해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인사에 대한 어떤 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첫 번째는 결자 해지라는 측면이 강하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 공약으로 5대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인사가 난망이 된 이유가 그 5대 원칙과 위배되는 사항들이 계속 발견이 되면서 일부 후보, 특히나 강경화 후보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심상치 않거든요. 야3당이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 당이 다 반대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목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는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실 대신 사과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어쨌든 내 공약이 안 지켜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는 확실한 어떤 유감 표명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의 어떤 인사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이 야당과의 어떤 정치에 있어서 보다 더 협치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약속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야당의 어떤 요구들을 수용하는 폭넓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야당들한테 제시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보면 그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추경안도 통과해주고 뭐 김상조 통과해주고 뭐 김희수 통과해주고 죄송합니다 후보자들 안 붙였어요 제가 뒤에. 근데 강경화까지 다 통과를 시켜주면 뭐 야당은 뭐 하라는 말이야? 뭐 다 그냥 따라가는 게 협치인가? 그런 생각에서 강경화만큼은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 딜을 하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견제와 또 국정에 대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더라도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야당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런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물론 또 야당마다 결은 다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경한 입장이고 예. 바른정당이나 국민의 정당은 또 이에 대해서 후보자별로 좀 다른데요. 일단 강경화 후보자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의 벽을 뚫고 국제 무대에서 검증된 외교력들 또 그러나 이제 도덕성의 문제에서 분명히 위장 전입이라든가 본인이 사과를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도덕성의 문제와 업무 수행 능력 과연 두 가지가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을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업무 수행 능력은 그동안 뭐 유엔에서 3명의 유엔 사무총장이 극찬을 하고 중용을 할 정도로 국제 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물론 북핵 문제를 직접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북핵 문제를 외교부 장관 혼자서 다루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 또 NSC 또 외교부 뭐 뿐만 아니라 국방부라든가 또 통일부 다 같이 전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역량을 가졌다는 점들을 일부 인정을 할 텐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의 반대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나라 외교의 변혁을 이끌어내야 되고 특히 순혈주의에 빠진 외교부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는 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강경화 후보자를 적임자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인사 절차를 거친 건데요. 야당들에게 절실하게 아마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출발을 해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 외교 안보의 틀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야당들의 반대는 상당히 강경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해법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가 또 어제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계속 지금 늦춰져서는 안 되는데 전체적인 어제 뭐 여러 그 인물들이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등 전체적인 총평 먼저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인재풀이 너무 좁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합니다. 5년마다 되풀이되는 조각의 어떤 난맥상인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그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 최근에 그 인사 청문회에서 좀 난항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후속 인사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지 않을까? 그리고 야당에서도 좀 더 그래 이건 자기 사람만 챙기진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좀 폭넓은 인재를 등용할 거라는 또 예상도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5명과 관련해서는 뭐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친문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 또는 코드 인사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5명만 두고 봤을 때 1명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친문 인사라고 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함께 있었던 분은 그렇죠.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가장 힘든 상황이었을 때 혁신위원장을 맡김으로써 사실 문재인 당대표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또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은 인사라고 또 표현을 하고 나머지 4분은 2012년도 많게는 빠르기에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캠프 이 2대에 걸쳐서 캠프에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한 자문단에서 이렇게 이 역할을 한 그런 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쉬운 점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너무 코드 인사 아니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야당이 지금 불만을 가는 상황에서 자기 사람들만 먼저 챙긴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5명의 장관 후보자들 어떤 인물인지 한 사람씩 뭐 주요 인물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발탁 배경이 무엇인지 박수현 대변인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입시 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김상곤 후보자 하면은 뭐 무상급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감 때 학생 인권 조례 이런 아주 그동안 상당히 개혁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 더 한다면 혁신학교도 있습니다. 있고요. 일선 학교의 그런 정체된 흐름들을 뚫어내고 정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바꿔내는 그런 현장도 만드는 등 사실상 그동안 우리 교육계에서는 정말로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열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원래 민교협, 민주화 교수협의회에서도 뭐 아주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했었고요. 또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역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인권 조례라든가 또 무상급식,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인 복지와 보편적인 교육들이 새롭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정치적인 신념과 철학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특히 이제 핵심적인 공약이 그동안 상대평가했던 것들을 절대평가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그런 어렵게 공부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면서도 사교육에 치중됐던 부분들을 바꿔내겠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공약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과연 어느 정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자사고라든가 또는 외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우쳤던 부분들 수월성 교육에서 정말 일선 학교가 완전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만들 수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원만하고 개혁적인 성품들은 인정을 받을 거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뭐 문재인 캠프에 편향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는데요. 워낙 요즘 인사 검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한 번 했다가 또 2번째 받는 등 굉장히 고심 끝에 임명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경륜과 경험도 가지고 있고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육 문제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교육 문제만큼은 특히 민감한 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뭐 자사고 폐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개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 개혁의 뭐 이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어저께 그 3개 분야 그러니까 국방과 그다음에 국방 분야, 교육 분야
또 하나가 뭐죠? 이 세계 분야와 법조. 관련해서 개혁이 네. 있죠. 법조계 그 세 가지의 개혁의 임무를 지금 등용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법조계나 국방은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항을 하더라도 검찰의 반항, 군이 그러니까 국방 쪽도 군이 반항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것을 개혁하는 것인데 교육 개혁이라는 건 교육 수요자와의 어떤 이 직접적인 어떤 반 역효과가 개혁, 크죠. 역효과가 네. 크죠. 예를 들어서 아까 수능 절대평가 말씀하셨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일부 학부모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제도거든요. 이를테면 무슨 뜻이냐면 수능 상대평가, 지금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를 한다면 1등급이 지금보다 10배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변별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도리어 더 사교육이 전혀 무력화되는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학생부라든지 다른 어떤 곳에서 도리어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반대를 할 수 있는 측면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좀 인물이 아니냐라는 반대도 좀 있습니다. 예, 과거에 그래서 짧게 이제 이해찬 세대라는 말도 있어요. 그 이해찬 총리 시절에 교육 정책의 어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때 공부를 많이 못했다라고 하는 세대도 있는데 뭐 추가하실 말씀 저는 짧게. 마찬가지로 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사고 폐지라든가 이런 문제도 순차적인 접근을 통해서 교육 현장에 최대한 충격을 줄이겠다는 이제 그런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지금 완전히 일선 학교를 가면 뭐 아시겠지만 학생들은 다 잠을 자고 이 수월성 교육을 받는 학생들 빼고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라는 저런 국민적인 기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갖는 인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한 분만 더 살펴보죠. 법무장관 후보자에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명이 됐죠. 안 후보자에 대한 발탁 배경도 먼저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 이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고시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 네. 그 지금 법조 개혁을 잘 이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국 민정수석이 제자고 사제관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확실하게 어떤 전권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두 번째는 제가 그 이임사가 기억이 나요. 인권위원장 시절에 이임사가 그렇죠. 어떻게 표현됐냐면 우리가 제각기 가슴에 칼을 벼려서 창천을 향해서 마음껏 칼춤을 추는 그날, 대명천지의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건 그만큼 개혁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다고도 보여지지만 그 개혁이 사실은 너무 무리하게 그런 어떤 칼춤으로 표현될 정도로 사실 무리하게 된다면 또다시 이 검찰 개혁을 노무현 정부 때처럼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우려도 있다는 거죠. 예,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그 퇴임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예.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인권위원장 시절인데요. 당시 사실상 뭐 쫓겨나다시피, 축소시키고 그러면서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항의했죠. 결국 본인이 사표를 내고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런 속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정말 인권과 우리 사이에 법치주의가 제대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법 철학자로서의 이 철학과 가치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역시 법조 내부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역시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국민적인 여명을 받아서 예.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쉽지는 않은 과제를 맡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점도 있죠. 바로 이전 정부에서 이른바 핍박을 받았던 인물들이 현 정부에서 발탁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장민정 앵커가 먼저 관련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꽤 익숙한 인물들이죠.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전임 정부에서 소위 찬밥 신세였던 인물들인데 새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보다 어쩌면 참 나쁜 사람, 이렇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인사농단의 대표적 희생양으로 꼽히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2차관입니다. 사실 공무원으로서 대통령한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소문들도 있었고 또 주위에서 주의하라는 말도 있었지만은
문체부 체육국장 시절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맡았던 게 발단이었습니다. 정유라 씨와 관련된 승마대회 의혹을 조사하면서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 결과를 내놓아 밉보인 겁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돼 좌천된 뒤 강제로 공직을 떠나야 했는데요. 1년여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 기억하시나요? 몇 해 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의 이 한마디는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건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물론 뭐 다 필요해서 하다고는 하지만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항명파동으로 수사에서 배제됐고 이후 지방 한직을 전전해야 했죠. 하지만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통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발탁됐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 번복을 겪었습니다.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업무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여드레 만에 인사가 철회돼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선 통일부 핵심 요원이라 통일부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해 돌려보냈다고 해명했지만 정가에선 청와대 안보라인과 마찰을 빚어 튕겨나온 거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후 가시방석 속에 현직을 유지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차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문재인 정부의 파격 인사 속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세옹지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높은 지지율 속에 이 인사들, 파격 인사에 대한 어떤 호응, 국민적 호응도 포함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드라마는 사필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착한데 흥부가 나중에 이렇게 잘 되면 기분 좋잖아요. 그건 거기서 드라마는 끝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직급에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좌천됐다고 그래서 그 직급에 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이 정말 스토리, 그냥 어떤 사필 규정의 스토리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차관과 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한다.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저는 문재인 정부 양날의 칼을 품었다고 봅니다. 저분들이 그동안에 절치부심하면서 올바른 그런 국가 행정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쫓겨나기도 했지만요. 저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경우 과거 국정농단 그런 식으로 한다면 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그런 강고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행정, 그 관료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아마 국정농단 사건의 교훈인데 저분들이 만일의 경우 잘못됐을 때는 또 다른 바른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매 행정 하나하나마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분들이 도리어 또 바른 말을 하면서 이 국정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초리, 매서운 눈초리를 생각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그런 행정에 열심히 매진하는 계기가 될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